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타격받을 소재를 골라 규제했지만 오히려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일 두 나라의 손익계산을 따져봤습니다.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즉각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박탈했습니다. 미중 간 충돌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호우와 강풍으로 바지선이 자초하고 축대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은 하루 강수량이 220mm를 넘겨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차지한 민주당이 나홀로 예결위 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졸속 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규모 손실로 논란을 일으킨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눈물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억울함에 붙들다자마자를 못 이루고 마스크를 쓴 채 유아들을 돌보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고충이 큽니다. 어린이들의 얼굴 표정으로 생각을 주고받는 소통에도 어려움을 겪는 실세를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일본은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이었죠. 일본 기업이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년 전 걱정이 많았습니다. 일본이 우리가 타격을 받을 만한 소재들을 골라서 수출을 규제했기 때문이죠. 특히 반도체 공장은 멈출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있었는데요. 일본의 뜻대로 됐을까요? 황규락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침입이 감지되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침입은 물론 작은 화재 등을 조기에 감지하는 센서. 센서가 발생시키는 소리로 주변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고 사각지대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센서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이 군용 적외선 센서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을 제한하자 국내 연구소 기업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기존의 열화상 카메라나 열형 이런 카메라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화재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으로서 저희가 수입 대체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정조준한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미세 회로를 새길 때 쓰는 핵심 재료인 이 하드 마스크는요, 그동안 일본 수입에 의존해왔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기술 자립이 중요해지면서 연구를 통해 올해 초 결국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소자의 제품의 원가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고요. 두 번째는 미래 반도체에 활용되는 새로운 소재의 기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품목이었던 반도체 핵심 소재 불화수소는 국산화가 일부 이뤄졌고 포토 레지스트는 수입 다변화를 통해 일본산 수입 비중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전 산업에서 일본 기술 의존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국산화에도 전략적인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전략 물자에 나 있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그런 제품에 대해서만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출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선정을 해서 재원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술 국산화에 첫 발을 내딛었지만 일본 핵심 기술을 대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선방하는 동안 시민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노노 재팬, 일본산 제품을 쓰지 말자는 거였죠. 한국과 일본 어느 쪽이 더 타격을 입었을까요? 박지혜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불매운동이 이어진 1년, 지금 제 손에 들린 건 한일 손익계산서인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1순위가 되면서 유니클로는 1년 사이 15개 매장을 닫았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14% 줄어든 84억 원. 최근 들어 매출 하락세는 완만해졌습니다. 요즘엔 좀 많아요? 고객분들.
일본산 맥주는 마트 매대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사 좀 해봐라. 어차피 먹을 것이 더 그래가지고 어차피 맛도 별로 없는 거 외국 맥주가 더 맛있고 싼데. 부산 맥주를 먹으면 먹었지. 불매 운동 한창 시작했을 때부터 안 먹고 나서 지금까지 그냥 꾸준히 안 먹는 것 같아요. 한국 시장에서 일본차 점유율은 절반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고 닛산 자동차는 16년 만에 한국 철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대일본 수입액은 크게 줄어 우리나라의 대일본 경상수지 적자는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는 의류와 인테리어 분야는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요. 이미 일부 일본 브랜드는 국내 매장 수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해외 신발을 유통하는 ABC마트 코리아는 최근 23개 매장을 새로 열었고 데상트와 무인양품도 신규 지점을 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는 오히려 일본이 많이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종업원들이 한국인이다. 이러한 그 가게나 회사가 사실 많은 것입니다. 한국에도 피해가 있다. 향후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등 갈등 요소가 남아있어 양국의 추가 피해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한일 관계는 1년 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한국의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 가입을 방해하면서 사이는 더 얼어붙고 있는데요. 양국 정부 움직임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먼저 일본부터 가보겠습니다. 아베 내각은 버티고 있지만 후임 총리로 유력한 일본 정치인은 저희 채널A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관리 차원이라는 기존 설명만 되풀이했습니다. 改善はされてきているという私は評価をしておりますけれども、国際合意に基づく見直しは国際社会の一員として当然の義務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 그러면서도 한국의 국제무역기구 WTO 제소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한술 더 떠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은 한국의 G7 참여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아베 내각은 한국 정부와 여전히 각을 세웠지만 차기 총리로 유력한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전 간사장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채널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제징용 문제와 엮는 실수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最初に徴用工が問題解決してないということも理由の一つだと言ったのは、それは間違いっていうかな、それが分かってるからその後言わなくなったんでしょ? 그는 지난해 자신의 SNS에 일본이 전쟁 책임을 직시하지 않아 국가 간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고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相手の国を悪く言うことによって国内の支持を上げていくっていうのは、私はあんまりやっていいことだと思わない。感情面で対立することは非常にお互いに不幸なことだ. 일본의 수출 규제 1년. 아베 정부는 완강히 버티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그럼 한국 정부의 대일본 메시지는 어떨까요? 모렴치하다, 이웃을 시샘하고 있다. 청와대는 물론 여당과 정부까지 일본 비판 수위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의 한국 견제에 청와대가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웃나라에 해를 끼치는 데 익숙한 일본의 일관된 태도에 더 놀랄 것도 없다면서 일본의 모렴치 수준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한국의 G7 참여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또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낙선운동을 시작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여 반대에 목을 메고 나선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태도라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과거를 반성할 줄 모르고 이웃을 시사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스스로 강화하고 있는.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 연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조치가 유지되는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을 하였고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였다. 일본의 노골적인 한국 견제에 당정청이 일제히 경고에 나서면서 한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어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은 나홀로 3차 추경안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부실 심사를 하진 않을까 우려가 있었죠. 역시나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의 추경을 심사하는데 50분 만에 심사를 끝낸 상임위도 있습니다. 상임위를 거쳐 지금은 예결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민주당은 밤을 새서라도 이 예산안 처리를 빨리 하겠다고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실 심사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제 뒤로 보이는 국회 예결위 회의장은 분주한 모습입니다. 통합당 의원들이 예결위 참석을 보이콧하면서 민주당 의원들만 3차 추경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전면 불참을 선언한 반쪽 상태에서 민주당은 어제 16개 상임위에서 3차 추경안 예비 심사를 했는데요. 하지만 한두 시간 만에 상임위를 마쳐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답변을 들으실 겁니까? 예, 답변 안 들으셔도 되는 거죠? 심의라는 게 뭐 시간이 길고 짧음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시간을 끌고 논의하고 그런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3조 1천억 원이 증액돼 38조 4천억 원 규모가 됐습니다. 산자위에서 2조 3,1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됐고 교육위에서도 3,880억 원가량이 늘었습니다. 지금 야당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국회 사무처가 추경안의 우려를 표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냥 통과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 상임위에서 상임위 심사에 앞서 상임위를 돕는 전문위원이 추경안을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요. 일부 항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상임위의 논의 없이 그대로 통과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마련 등의 항목으로 7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검토 보고서는 비정규직 고용을 조건으로 해 청년 고용의 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환노위에서는 정부안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어서 부실 심사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전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해 예산 심사도 안 하고 그렇다고 장외 투쟁도 안 하겠다는 미래통합당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우리나라가 일당 독재 국가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하겠다고 강조하지만은 실상은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막가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협상 결렬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탓이라는 민주당의 발언에는 이간질까지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어제 4시간 의원총회에 이어 오늘 열린 2시간 의원총회에서도 보이콧 이후 뚜렷한 대응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를 보는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룸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치적 투쟁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하면 대국민 호소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죠. 우리가 본회의에 들어가서 회의하고 상임위에 들어가는 게 늦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상당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임위 보이콧 전략이 국정 운영의 발목 잡기로 보이는 것도 부담입니다. 3차 추경안 심사 기간을 2주로 늘리면 예결위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합당은 급한 대로 당내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추경안의 문제점 등을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상임위 임의 배정이 의장의 권한을 넘은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인데 국민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여러 구설에도 올랐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공석인 통일부 장관 외에도 여러 부처 장관을 바꾸는 중폭 개각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이라면 야당 없이 인사청문회도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 같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김현철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통일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다른 부처 장관들의 교체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현재 후임자를 물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이딴 말실수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들어오면서 왜 한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의료계에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좀 더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는 덜 부족함을 느끼는 사실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승격 과정에서 정은경 본부장과 갈등을 빚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경색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외교 안보 라인 교체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교체가 거론되는데 송영무 전 장관과 정경두 장관이 육군 출신이 아니었던 만큼 이번에는 육군에서 장관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경우 북한에 정통한 정치인이 유력한 가운데 내부 승진 발탁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개각은 이르면 다음 달 단행될 예정인데 청와대는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에 임명 절차를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현수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뒤바뀐 비행기, 저희도 중계했던 6.25 전쟁 70주년 행사 얘기죠? 네. 정부가 6.25 전쟁 참전 용사 유해 147구를 미국을 거쳐 공중급유기로 운구했죠. 봉환식 행사는 이 급유기에 조명을 비춰서 영상을 표현하는 기법으로 진행됐는데요. 그런데 행사에 사용된 급유기가 참전 용사를 실제로 운구했던 급유기가 아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4일 도착한 기체에는 001, 기념식에 사용한 기체에는 002라고 적혀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실제 운구했던 그 공중급유기를 사용하지 않은 걸까요? 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때문에 유해를 운송한 공중급유기를 행사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공중급유기 방역 때문에 유해를 다른 비행기로 옮겨야만 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야당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호를 위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들의 유해가 이리저리 옮겨졌다는 점은 정말 묵고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었다면 청와대가 사전에 이 부분을 확실히 설명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아쉬운 점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참전용사 유해는 지난 24일 오후 5시쯤 도착했는데요. 다음 날 밤 8시에 열린 기념식까지 약 27시간을 대기했습니다. 그동안 6.25 기념식은 낮에 했는데요. 이번에만 밤에 하면서 유해가 오랫동안 대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11년 아프가니스탄 전사자 미군 유해 30구가 도착했을 때 오바마 전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가서 바로 맞이했고요. 2009년엔 새벽 4시가 되기 전에 도착한 미군 시신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네, 뜻깊은 행사가 논란이 돼서 좀 아쉽네요. 네. 다음 주제 가볼까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인데 이 대선 지지율이 또 10%가 넘었어요. 네, 지난 1월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10%를 넘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조사 결과에서는 윤 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10.1%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야권 대선 후보 중에는 압도적으로 1위예요.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윤 총장이 대선의 대짜도 지금 꺼내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지율은 왜 자꾸 오르는 겁니까?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 지지율을 높여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법무장관님도 적극적인 검찰의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검찰이 2번이나 반려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귀중한 자료를 확보를 하지 못하고 제때 방역을 하지 못한 그런 오류를 범한 것이죠.
뚜렷한 야권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때릴수록 야권 지지층에서는 윤 총장을 대안 후보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몸값이 오르는 것을 막고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거취에 대해선 함구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본인은 대선 생각이 없는 걸까요? 일단 윤 총장은 정치권과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의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지만 윤 총장의 임기가 1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여권은 계속 공격하고 야권은 치켜 세우면서 윤 총장 인지도는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요. 임기가 끝날 무렵에도 정치에 관심이 없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윤 총장 의지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이 정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장마가 아니라 태풍 수준으로 샘바람이 불고 비도 많이 내렸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 지역에 폭우가 집중됐습니다. 강릉과 속초 강수량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강경무 기자입니다. 논이 빗물에 잠겨 물바다가 됐습니다. 물에 잠긴 작물은 윗부분만 겨우 보입니다.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이 농작물이 내일 아침까지 더 온다면은 농작물 피해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오늘 강원 동해안에는 강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강릉과 속초에선 오후 5시 기준 224.7mm와 193.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 관측 이래 6월 하루 강수량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폭우에 나무들이 모두 힘없이 쓰러졌는데요. 토사가 인도에도 덮쳐 지금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강릉에서만 침수와 토사 유출 등 44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300mm 이상 비가 쏟아진 설악산에선 탐방로 전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호우의 강도가 예년보다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수 시간은 비교적 짧고 강수 강도는 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 발령됐던 강풍과 호우특보는 오후 들어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전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비가 가장 많이 쏟아진 강원도 말고도 전국에서 폭우와 강풍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400톤 넘는 바지선이 좌초되고 50m 길이 아파트 축대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해경 대원들이 밧줄을 당기며 안간힘을 씁니다. 밧줄에 매달린 남성은 무사히 구조됩니다. 어젯밤 10시 15분 폭우에 정박 중이던 429톤급 바지선에서 밧줄 4개 중 하나가 끊어져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제주에는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선원 2명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해경 대원이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제대로는 한 30바늘 정도 꼬맸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철거상이고. 건물 아래 붉은 흙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오전 8시쯤 이 아파트에서 가로 50m, 높이 8m 축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집 무너지니까 나가라. 완전히 와르르 지진하는 10배 정도가 들리지. 축대가 무너지면서 토사도 같이 쏟아져 나왔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부산에선 오늘 새벽까지 최고 1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 경찰은 집중호우로 집안이 약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기상 악화로 비행기가 연착되는가 하면 결항도 속출했습니다. 기상이 좋지 않아 관제탑으로부터 정책 처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과 부산 등에서 주택과 상가 18곳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났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오늘 새벽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80대 여성이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많아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분홍색 옷을 입은 여성이 주위를 살피다 길을 건넙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파란 버스가 이 여성 쪽으로 돌진합니다. 80대 여성이 길을 건너다 관광버스에 치인 건 오늘 새벽 6시쯤.
순찰차가 3대나 있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교통사고가 났구나 느끼고 지나갔습니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60대 관광버스 운전기사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버스기사는 주행 중 신호등이 초록색이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도 인근 CCTV를 통해 초록불 주행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무단횡단 가능성과 함께 버스의 제한속도 준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왕복 6차선 도로에는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있어 인도로 이어지는 횡단보도 길이가 짧습니다. 오늘 새벽 할머니가 버스에 치여 숨진 횡단보도입니다. 이곳엔 버스 중앙차로가 있어 도로폭이 5m밖에 되지 않는데요. 신호를 지키지 않고 건너는 사람은 얼마나 될지 제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색인데 도로를 그냥 건너는 시민이 보입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버스 중앙차로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124건 발생해 17명이 숨졌습니다. 중앙 버스 전용 차로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한밤중에 들깨떼가 농장을 습격해 송아지들을 물어죽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이 들깨들, 사람들이 버린 반려견으로 추정됩니다. 휴가철이 되면 제주도에 버려지는 반려견이 많아진다고 얼마 전 전해드렸죠. 배영진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들깨 6마리가 무리를 지어 축사에 나타납니다. 놀란 소들이 뒷걸음질을 칩니다. 벼랑간 축사 안으로 들어가는 들깨떼. 자기 몸보다 두세 배 큰 송아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송아지는 달아나려 하지만 들깨떼 앞에선 속수무책입니다. 그제 새벽 한우 농가에 들깨 6마리가 들이닥쳐 생후 3개월 된 송아지 4마리를 물어 죽였습니다. 들깨떼는 인근 농가에도 출몰해 가축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오리, 닭 등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포획틀을 설치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밤새 여기서 보초 서고 있습니다. 목장에 작업하러 가면 개들이 떼거지로 있습니다. 목장에 작업하면서도 혼자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지금. 지난해 버려진 동물은 13만 마리, 이 중 75%가 반려견입니다. 이렇게 버려진 반려견이 야생화되면서 들깨가 되고 서로 근친 교배를 하며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멧돼지 같은 유해 조수로 분류되지 않아 포획만 할 수 있다 보니 대책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들깨 지금 무리 애들도 또 자체적으로 번식이 되거든요. 시골에 있는 대형견들도 중상수술을 의무화해서 그러한 법을 좀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들깨의 접근을 막기 위해 농가 주변에 라디오를 켜놓으라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기견을 줄이지 않는 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요즘 따라 쓰레기 처리장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산처럼 버려놓은 곳이 많이 보입니다. 저희 취재진도 여러 곳 발견했는데 특히 일회용품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난 것이 아무래도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김재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철제 울타리가 둘러쳐진 부지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성인 키만한 울타리지만 일부 쓰레기는 울타리보다도 높게 쌓여져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이 아닌 일반 사유지에 5,000톤이 넘는 쓰레기가 버려진 겁니다. 여기가 쓰레기장인가? 이런 생각. 울타리 치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쓰레기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요. 환경부가 올해 확인한 불법 폐기물은 전국에 15곳, 총 32,000톤에 이릅니다. 제 뒤편의 커다란 쓰레기산에는 이렇게 카페에서 쓰는 일회용 컵이나 배달 음식용 포장 용기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의 80%는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등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불법 폐기물이 더 늘어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2월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뒤 매달 일회용 컵 수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배달 음식을 많이 찾으면서 포장 용기 배출도 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심각할 때는 배달 음식도 많이 먹고 해서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을 몰래 버린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올해 안에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이라크에서 이번 달에만 우리 국민 2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현지 파견된 국내 건설사 직원이었는데요. 아직 근로자가 150명이나 남아있어 집단 감염이 우려됩니다. 이들을 국내로 데려와야 하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황하람 기자입니다. 한화건설 협력업체 직원인 60대 이모 씨가 이라크 현지에서 숨진 건 지난 28일. 발열과 폐렴 증상이 있어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10km 떨어진 바그다드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코로나19 판정을 받고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후 공사는 전면 중단됐고 직원들은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공사 중단을 하고 1인실을 자가격리를 하시고 각 방으로 도시락 배달해서 속초 최소화해서 최소 인원만 빼고 최대한 빨리 지금 입국하실 예정이거든요. 근로자 400여 명 중 250여 명이 귀국했는데 이 가운데 10명이 입국 검역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지에 남아있는 150여 명의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병원을 이용하는 건 불가하고요. 정말 비상시 한두 명 정도는 괜찮은데 지금 얘기를 들었을 때 감염 의심자가 조금 많다는 것 같아요. 한국 대사관은 아직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우리 국민을 이송할 유엔 특별기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에 7월 5일 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쪽이 결정되면 더 요청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요청하는 입장이고요. 이라크 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4만 7천여 명, 사망자는 1,000명이 넘습니다. 현지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은 1,000여 명인데 대부분 건설사 직원들입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코로나19가 무섭게 퍼질 때 이런 우려가 있었죠. 코로나 환자가 아닌 응급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을 거다. 그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대구에서만 코로나 의료 공백으로 약 70명이 억울하게 숨졌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 줄을 선 한 고교생. 지난 3월 폐렴 증세를 보이다 숨진 17살 정모군입니다. 정군은 40도가 넘는 고열을 호소해 경산 중앙병원을 찾았지만 코로나 의심 환자로 분류돼 별다른 치료 없이 돌려보내졌고 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습니다. 실제 지난 3월 신천지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던 대구에선 코로나 여파로 일반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의 사망률 변화를 반영한 대구의 3월 예측 사망자 수는 약 1,200여 명. 하지만 실제 숨진 사람은 1,400여 명으로 예측치를 15%나 웃돌았습니다. 코로나 사망자를 빼면 70명가량이 일반 환자였습니다. 의료자원과 인력이 코로나19 환자에 집중되면서 생긴 의료 공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 환자 초기에 다 입원시켰잖아요. 중환자들 환자하고 그러면은 일반 환자는 받지를 못하니까 사실 받아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초기에 좀 있었어요. 코로나19가 가을에 다시 크게 유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전문가들은 코로나 환자뿐만이 아닌 일반 환자들을 위한 의료 체계도 서둘러 정비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코로나19 첫 치료제가 될 렘데시비르의 가격이 미국에서 처음 공개됐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환자 한 명당 우리 돈 375만 원 정도 든다는데요. 우리도 하반기에 수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에 효과를 보여 미국이 치료제로 긴급 승인한 렘데시비르. That's a big building block when you hear, I guess 31%, so it was very good.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는 5일 동안 환자 한 명에게 6번 투약하는 치료비로 우리 돈 375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민간보험이 적용된 가격입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가격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렘데시비르 약값은 대중에 대한 자만과 무시라는 평가도 전문가들 사이에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길리어드 측은 렘데시비르로 치료기간이 단축돼 일찍 퇴원하면 환자 한 명당 12,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3일 국내에서도 중증 환자 치료 목적으로 수입을 허용했지만 당분간 생산량이 많지 않아 미국에 우선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내에 렘데시비르를 공급하기 위한 가격 협상은 8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마도 향후 8월 이후에 미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협상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증 이상 환자를 위해 공식 수입 전이라도 렘데시비르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 출처 파악에 나섰습니다. We will be sending a team next week to China to prepare for that. 렘데시비르 가격 등 공급 일정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치료제 개발에 목말랐던 전 세계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내일부터 노래방과 PC방, 감성주점 같은 시설에 방문하려면 반드시 QR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업주가 지침을 어기면 벌금형이나 영업 금지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잘 지켜질 수 있을지 권술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서울 신촌입니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PC방과 노래방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요. 당장 내일부터 의무 시행되는 QR코드 출입명부 시스템.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학생들로 북적이는 PC방. QR코드를 인증하도록 직원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QR코드 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하면서 내일부터는 업주가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사실상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받습니다. 이용객들은 아직까지 시스템 도입이 생소하다는 반응입니다. 시범에서는 없었고 저도 기록을 안 남기려는 이용객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막 자기 들어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르신분들은 들어가 하시는 건 자체를 모르시는 유흥주점 등 업소 특성상 신분 노출을 꺼리기도 합니다. 그 QR코드가 뭐 옛날에 뭐 바코드처럼 이제 내 동선이 평소에도 이렇게 파악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내 개인정보가 그냥 막 이렇게 뭐 마음대로 막 이렇게 활용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문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죠. 점주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QR코드 운영을 위해 당장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으려는 방역당국의 지침이 내일부터 시작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최근 마스크 쓰고 수업하던 교사가 실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가르친다는 게 그만큼 숨쉬기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겠죠. 가장 어린 연령을 밀착해서 보살펴야 하는 어린이집도 여러 가지 고충이 많습니다. 선생님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채널에서 왔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등원하는 아이도 있고 안 쓰고 온 아이도 있습니다. 마스크 답답했어요? 안 답답해요? 마스크가 뭔지는 아나 봐요. 답답하다라는 건 아는 것 같아요. 조금 예민한 엄마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다닐 때 그렇잖아요. 어른들한테 제가 직접 쓰세요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얘를 씌워서 가고 싶은데 쓰자. 하나는 쓰자. 어린이집 아이들은 마스크 쓰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마스크 써볼까요? 마스크 싫어요. 대신 선생님들이 방역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발열 체크와 수시로 손 씻기기는 기본. 애들이 많이 입에 많이 넣긴 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장난감들은 바로 바구니에다 따로 모아놨다가 이제 소독해요. 코로나 때문에 한층 바빠진 하루. 선생님들은 하루 종일 답답한 마스크를 쓴 채 아이들과 씨름을 합니다. 거의 8시간을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거네요. 마스크로 인한 접촉성 피부.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그래요. 병원까지 가셨어요? 그럼 너무 어지럽다고. 두통약도 들고 다니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약을 먹어야 버틸 정도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입을 막은 마스크가 아이들과 교감까지 막을까 선생님들은 걱정입니다.
한창 언어를 배워야 되는 아이들인데 그걸 못 해주니까, 그리고 동화책 읽을 때도 선생님이 막 이렇게 표정을 하면서 눈빛도 하고 입모양도 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마스크로 인해서 애들이 그걸 못 본다는 게 좀 안타깝죠. 이 방에 있는 가장 어린 이 아이들은 돌잔치도 못하고 생애 첫 봄나들이도 못 갔습니다. 코로나19에 빼앗기는 어린 시절이 너무 길진 않았으면 합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요즘 온라인에선 장마철에는 KF 인증 마스크 성능이 떨어진다며 차라리 미인증 마스크를 자주 갈아 쓰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장마철 습기, 마스크 성능을 얼마나 떨어뜨리는 걸까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들어봤습니다. 습기가 차니까 이 기능을 제대로 하나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의 실험 결과를 보면 KF 마스크라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숨 쉴 때와 유사한 환경에서 공기 중의 습도도 장마철과 비슷하게 높여주네요. 습도를 40%에서 70%로 올렸을 때 2시간 뒤 KF80 마스크와 인증을 받지 못한 마스크의 상태를 비교했습니다. KF 마스크는 침방울 차단 성능 저하가 거의 없었지만 미인증 마스크는 성능이 5% 떨어졌는데요. 습도를 90%까지 올린 뒤에도 미인증 마스크 성능만 좋아졌습니다. KF 마스크는 습도 90%에서 6시간을 넣어도 성능이 3%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버리기가 참 아깝잖아요. 버리죠. 터지니까. 마스크를 물에 담갔다가 자연 건조를 시켜봤습니다. KF 마스크는 성능이 6% 떨어진 반면에 미인증 마스크는 26%나 감소했습니다. 못 쓸 정도로 젖어버린 게 아니라면 KF 마스크가 습도 영향을 덜 받고 물에도 강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갈고 싶긴 한데 그래도 비용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 마스크 얼마나 자주 갈아줘야 하는지 연구팀에 물어봤습니다. 장마철에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 정도는 그대로 성능이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용 시간이나 환경에 달려있지만 장마철이라고 무리해서 갈아줄 필요는 없다는 건데요. 특히 감염 우려가 높은 밀집 장소일수록 KF 마스크 사용이 안전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 팩트맨에 많은 문의 바랍니다. 이상 팩트맨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경고를 무릅쓰고 홍콩 보안법을 처리했습니다. 보복 조치로 미국은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 지위를 일부 박탈했는데요. 미중 갈등은 첨예해지고 아시아 금융 허브인 홍콩이 휘청거리면서 우리 경제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홍콩 반환 23주년을 하루 앞두고 홍콩 보안법 표결은 1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홍콩 매체들은 표결에 참여한 162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분열 행위와 외세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최대 종신형이 내려질 수 있고 국가 분열 세력을 중국 정부가 직접 감시하는 국가안보처도 홍콩에 신설됩니다. 홍콩 도심 대형 쇼핑몰에는 보안법 통과에 반대하는 시민 수십 명이 피켓을 들고 모여 홍콩 독립을 외쳤습니다. 조슈아 웡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며 홀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복에 나선 미국은 보안법에 연루된 중국 전현직 관리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한 데 이어 홍콩 특별지위를 일부 박탈했습니다. 1992년 이후 홍콩 정책법에 따라 관세와 비자, 수출 등 혜택을 준 미국은 중국에 전용될 위험이 커졌다며 국방물자 수출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홍콩 정부는 보호막이 사라져도 충격이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正如我所講，好多呢啲產品呢，相信係有其他地方呢有替代品。 중국 수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온 홍콩의 특혜가 사라지면 다른 수출 경로를 찾아야 하는 우리 기업 역시 물류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홍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빠지면서 1,200조 원 규모의 투자 자금이 모인 홍콩에서 자본과 인력이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10대 청소년이 또래 2명에게 총을 쏴 살해했습니다.
자신의 키를 물어봐서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 뉴욕에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10대 흑인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섭니다. 잠시 후 한 손에 총을 쥔 채 허겁지겁 뛰어나가는 남성. 192cm의 장신인 이 19살 남성은 사탕을 사러 온 또래 2명이 키가 얼마냐고 물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뒤쫓아가 총을 쐈습니다. 현장에선 9개의 탄피가 발견됐습니다. They asked him how tall he was and, hoped to be that tall someday. And unfortunately, obviously we'll never even see the full growth of these poor children. 용의자는 신분을 속이려 삭발한 채 도주했지만 결국 붙잡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한 거리. 한 흑인 남성이 지나가던 70대 동양인 여성의 머리를 난데없이 주먹으로 칩니다. 여성은 황당하다는 듯 남성을 쳐다보지만 가해자는 무엇이 문제냐인 듯 두 손을 들어 보입니다. 뉴욕 맨해튼에서도 보행기를 끌고 걸어오던 90대 할머니를 밀쳐 넘어뜨린 사건이 발생하자 시민들은 묻지마 폭행은 살인미수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인근 강에서 여객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해 최소 32명이 사망했습니다. 다카 부리강가 강 선착장에 정박을 시도하던 여객선을 뒤에 큰 배가 들이받은 겁니다. 70여 명이 타고 있던 여객선은 충돌 직후 20여 초 만에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30여 개의 강이 흐르는 방글라데시에서는 5년 전에도 선박 충돌로 80명 가까이 사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라임펀드 등 큰 손실을 일으킨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이 눈물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날렸다는 사연도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 논란을 빚은 라임펀드 사태 수습을 위한 첫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금융감독원 앞. 금감원의 사모펀드 판매사 강력하게 징계하라! 금감원의 사모펀드 사기 계약 취소하라! 투자자들은 은행이 안전상품으로 속여 투자를 유도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헛소리치고 가입을 종료했던 비밀들의 설명과 달리 원금이 손실되면 이자마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한 번 망연자실한 피해자들은 눈동안 코베인 이 억울함의 분통을 따져나자를 못 이루고 여든을 앞둔 노인은 쌍둥이 출산을 앞둔 딸의 병원비와 양육비로 모아둔 3억 2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일생을 번 돈이라고 보면 되죠. 나는 못 먹어도 자식한테 베풀고 싶은 게 다 부모의 심정일 거라고요. 투자자들은 라임 사태는 금융사기라며 손실된 1조 6천억 원대의 원금을 모두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라임을 포함해 지금까지 부실 판매와 운용이 확인된 사모펀드 규모는 5조 원. 오늘 사기 의혹으로 영업이 중단된 5천억 원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까지 더하면 손실액은 더 커집니다. 부랴부랴 금융당국이 14,000개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사가 끝나기까진 적어도 3년이 걸려 뒷북조치란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위가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고 은행의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하는 대책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사전 규제만으론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강화하고 집단소송과 같이 활성화함으로써 사후적인 억제력을 강화시키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금융감독원은 배상안이 담긴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내일 오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마침 오늘 법원에서 사모펀드 관련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오촌 조카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겁니다. 조 전 장관 일가 중에서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인데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모 씨. 그동안 사모펀드 관련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코링크 PE와 코링크가 대주주인 WFM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권자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WFM 등 코링크가 투자한 기업에 회사 돈 72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가 허위 공시와 계약,
허위 직원 등재 등 일반인이 생각하기 어려운 편법적 부정적 방법을 썼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한 걸 횡령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씨에게 건넨 5억 원의 성격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조 씨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 교수가 받은 컨설팅비도 대여금의 이자로 판단했습니다. 또 법정에 제출된 증거로는 권력형 범죄라는 근거는 충분히 확인되지 못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조 씨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 교수와 함께 코링크피 직원들에게 관련 증거를 없애게 한 혐의는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는 별도로 진행 중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북한의 새로운 동향 전해드립니다. 평양 인근에서 처음 보는 무인기가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무인기 가운데 가장 큽니다. 장거리 정찰은 물론이고 기술 수준에 따라서 로켓포 공격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평양 치칼시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진 평안남도 대동군의 한 저수지. 약 80여 미터 비포장 활주로에 7m 크기의 비행물체가 서 있습니다. 그 뒤로 경납고 같은 건물도 보입니다. 지난해 초까지 허허벌판이었지만 연말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선 겁니다. 과거 남한에 추락했거나 열병식 때 공개된 무인기와 비교하면 2배가량 큽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무인기로 V자 형태의 꼬리날개 등 디자인도 확연히 다릅니다. V자 꼬리날개를 쓰는 경우는 기동성과 이런 비행의 민첩성보다는 좀 속도는 느리지만 장시간 채공을 하는 정찰용 무인기들에게 많이 쓰여지죠. 북한이 새로운 신형 무인 정찰기를 개발하는 의도로 보여지죠. 레이더를 피해 저고도로 들어오는 무인기는 탐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찰뿐 아니라 전단 기습 살포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풍선을 비롯하여 남조선의 깊은 정심까지 살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라 살포 기재 수단들이 준비되었다. 북한의 원격 통제 기술 수준에 따라 미국의 프레데터나 중국의 윙문 같은 공격형 무인기로도 진화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이나 로켓포를 장착하고 요인 암살이나 시설 파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성이 없고 공군력이 약한 북한은 그 틈새를 메우기 위해 무인기 개발에 나섰고 현재 1000대 이상을 실전 배치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대북전단 20만 장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대표는 15년 동안 해온 일을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냐고 따졌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철문 밖으로 나오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어긴 것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20일 만에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겁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8시간 동안 조사받은 박 대표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참 내가 이게 평양인지 서울인지 헷갈립니다. 오랜 기간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 와서 위법이라는 정부 측 논리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보냈어요? 15년 동안 보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앞서 지난 26일 경찰은 박 대표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지난 22일에는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경위와 방식 등을 집중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은 전단 살포에 쓰인 돈을 어떻게 모금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경찰은 박 대표의 동생인 탈북민 단체 큰샘 대표 박정호 씨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큰샘은 올해만 수차례에 걸쳐 쌀과 USB 저장 장치 등을 넣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낸 단체입니다. 경찰은 박상학 대표 형제의 진술 내용과 압수물 분석을 거쳐 추가로 소환 조사를 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스포츠의 제한적 관중 입장이 허용되면서 구단들이 분주해졌습니다. 다른 팀과 다르게 돔구장을 쓰고 있는 키움은 더 바빠졌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전해주시죠.
네, 2위 키움과 3위 두산이 치열하게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키움이 먼저 선취점을 내줬지만 이지영의 좌중간 2루타로 바로 역전시켰습니다. 이후 추가 득점하며 6회 현재 4대1로 키움이 앞서 있습니다. 이곳은 외야 관중석인데요. 이렇게 텅텅 비어 있지만 이제 곧 관중들로 하나 둘씩 채워지겠죠. 물론 이렇게 한 칸 이상 뛰어앉기로 거리들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경기에 앞서 제가 매표소, 화장실, 매점 등 이곳저곳을 둘러봤는데요. 오늘 발표된 KBO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우선 동선 파악이 가능한 신용카드로 온라인 예매만 가능합니다. 또 모든 관중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입장 시 37.5도 이상이 측정되면 출입이 제한됩니다. 야구장에서 빠질 수 없는 재미인 치맥은 당분간 먹을 수 없습니다. 관중석 내 음식물 취식을 금지하고 주류를 제외한 물과 음료만 마실 수 있습니다. 돔구장을 쓰는 키움은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는데요. 경기가 끝나는 한밤중에 경기장 구석구석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더 힘을 내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 같이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팬들이라면 무척이나 바랐던 직관, 시기와 입장 규모 등은 이번 주 확정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숨어있는 스포츠의 달인을 찾아가 봅니다. 컵쌓기 경기 스포츠 스태킹을 아시나요? 0.001초 찰나의 순간에 승부가 갈리는데요. 이민준 기자가 이 고수를 만났습니다. 눈이 못 쫓아갈 정도로 빠른 손. 컵이 순식간에 쌓이고 또 순식간에 원상복귀됩니다. 지난해 한국 컵쌓기 대회를 휩쓸었던 고등학생 달인 바로 문성현입니다. 주특기는 363 종목입니다. 컵 12개를 쌓는 방식인데 처음 해본 기자보다 5배나 빨랐습니다. 추가로 2가지 종목의 기록을 합산해 한국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세계대회에선 3위에 올랐습니다. 한번 연습에 빠져들면 몇 시간이 흘러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제가 다시 그 기록을 깨려고 막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저 책상에서 계속 서서 땀 뻘뻘 흘리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눈 감고 컵 잡기는 기본입니다. 3개 2개. 3개 2개. 맞습니다. 오우.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나이가 됐지만 아직 못 이룬 꿈이 있습니다. 세계대회 나가서 아까 3등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3등도 정말 좋은 기록인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예 세계대회에서 1등을 꼭 해보고 싶어요. 문성현은 코로나19로 내년으로 밀린 세계대회를 기다립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요란스런 장맛비 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빗줄기가 약해졌는데요. 내일 낮까지는 비가 좀 더 이어지겠고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정오 무렵까지 최고 60mm가량의 비가 더 예상돼 추가 피해가 없도록 계속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해와 남해상에는 소형 태풍급의 강풍이 불면서 풍랑특보도 발효됐는데요. 내일 동해상은 물결이 최고 7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너울성 파도까지 우려됩니다. 올해부터는 장맛비가 쉬어가고요. 또다시 더위가 찾아옵니다. 이번 장마는 비가 길게 이어졌던 예년과는 달리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남은 장마 기간에도 장맛비는 2, 3일에 걸쳐 쏟아진 뒤 다시 비슷한 기간 동안 더위가 지속되는 이후 3열 추세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토요일까지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지속되겠고요. 장마 전선은 일요일에 남부와 제주부터 다시 영향을 주기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0년대 꺼벙이나 아기 공룡 둘리, 달려라 하니 동심 속 추억의 만화하면 소환해야 할 것 같은 캐릭터들입니다. 추억의 저편으로 남겨야 할 만화에 웹툰 1세대 마음의 소리가 추가됐습니다. 요즘 세대의 만화 같지만 14년이나 연재했고 70억 클릭이라는 진기록까지 남겼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평가가 좋지 못했습니다. 못생긴 캐릭터에 익숙했던 네컷 만화도 아니고 다소 맥락 없는 스토리까지. 하지만 그게 오히려 새 장르를 개척했죠. 그래도 인기 비결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친근한 가족과 친구들의 이야기.
만화가 가진 영원한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